지난주 정치 이슈를 총정리하고 명쾌하게 분석해보는 평론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모시고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지난주 여론조사부터 네네.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를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예, 대선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무려 12%포인트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그렇죠. 뭐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좀 대선이 끝난 후의 모습들에 좀 실망을 느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집권한 당이 집권한 다음에 지지율 오르는 건 어차피 그건 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대세 편승 효과라고 해서 대개 어떤 유권자들은 자기가 이긴 후보를 찍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상처를 네네. 갖지 않으려다 보니까 대선이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는 대개는 이긴 쪽으로 많이 이렇게 그 지지율이 오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2년, 2017년 대선이 있을 때마다 집권한 그 당이 40%에서 45%, 35에서 48% 보통 이렇게 크게 오르거든요. 문제는 그렇다면 진 정당은 어땠을까? 물론 진 정당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 2022년도에도 당시에 패배를 한 민주당이 1%포인트인가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네. 12%라면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지금 선거 기간 동안 사실 뭉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거 기간 동안 지지했던 사람들은 인물에서도 사실 김문수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당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찍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테고 또 구도에서도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구도를 깨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정당에서는 김문수 대 이재명으로 갔어야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타이밍마다 또 나타나서 계속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 일어나지 않았다. 인물, 구도, 바람 모두 다 제대로 그러니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질이 멸렬한 선거 과정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이 당이 대선 패배 후에 발빠르게 쇄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거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지금 일치 단결해서 우리 계속 이대로 가야 돼요. 끝까지. 이런 움직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실망한 거죠. 선거 기간 동안 실망하고 선거 패배 후에도 그대로 그냥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 움직임에 실망하고 그것이 12%포인트나 떨어진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세대별로 보면 국민의힘 이제 중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70대 이상의 지지율도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 지지율 말씀하신 대로 그럼 지지층의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텐데 이렇게 떨어진 지지율 좀 회복이 가능할까요? 자, 일단 60대는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60대 이상은 무조건 이 연령대가 되면 보수적이 된다. 이게 연령 효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연령 효과보다 코호트 효과, 세대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즉 60대가 586의 중심, 옛날 386, 586 그래서 지금 686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80년도에 그 격변기에 청년 시기를 거친 그 당시에 같은 어떤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60대가 딱 되다 보니까 그 60대가 옛날에 연령으로서의 보수층이 아니라 세대로서의 보수층, 사회적 경험을 함께 나눈 그 보수층이 됐다는 것. 그래서 60대를 바라봐야 되는 건 조금 사회 현상 분석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60대 이상이 핵심 코어 지지층이잖아요. 네. 지지층마다도 무너졌다는 건 해법은 저는 축구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구 국가대표 축구 이번에 경기 보셨어요? 네네. 월드컵 이미 오래전에 떨어졌잖아요. 조별 경기에서. 근데 바레인전 마지막에 했을 때 이게 꼴찌 경쟁이었어요. 누가 이기면 꼴찌에서 면하는데 이기자마자 그 페널티킥 해서 중국이 이겼어요. 네. 월드컵에서 이긴 것처럼 난리가 났더라고요. 선수도 그렇고. 그런데 네네. 이 중국 국가대표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똑같아요. 세 가지 점에서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번 지는데도 이기는 팀 같다.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진짜 부끄러워야 할 건 이번 대선만이 아니에요. 총선에서 3번 연달아 졌어요. 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87년 이후에 어떤 특정 정당이 3연속으로 총선에서 이긴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4.3, 12년 동안을 지금 입법부를 그대로 내주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 이후에 보면 이긴 정당 같아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지금 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선 끝난 다음에도 누가 그러더군요. 선거에서 이긴 정당 같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네. 거잖아요. 중국 국가대표 똑같고, 두 번째는 기아 선수만 바란다. 그러니까 중국 국가대표도 어떻게든 브라질에서 기화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이 당도 진짜 이 당에서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한덕수 총리 외부에서 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네. 외부에서 끌어온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자기 지역에서만 왕이다. 즉 이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도 자기 그 중국 소속 구단 가면 왕처럼 굴어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연봉 받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때 수혈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이 당은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같은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다라는 내다봤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는 좀 별개로 현재까지 무난한 국정 운영을 했다는 평가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도 보면 일단 지금 눈에 들어오는 점은 좀 안정적이다. 보수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건 예측 불가능한 네. 퍼퓰리스트가 아니냐 이런 처음에 그 선입견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수주밖에 안 지났다고 하더라도 외교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소통 이슈,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에 뭐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기자들과 만난다든지, 또 대통령 그 당선된 이후에 바로 동작구의 어떤 시장에 찾아갔다든지 이런 행보들이 아무리 뭐 쇼잉이다 뭐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과 만나고 기자들과 만나고 하려는 어떤 모습은 어찌됐든 소통 이슈를 좀 끌어가고 있는 거고, 또 쟁점 법안, 특히나 자신의 어떤 리스크가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속도를 내지 말아라고 네. 언급을 해서 그의 속도 조절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중도나 보수가 볼 때도 어쨌든 한번 지켜보자, 아니면 기대를 갖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인사 검증이 이제 노란불이 좀 켜지고 있고, 네. 또 뭐 쟁점 법안 중에 뭐 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라든지 제기해서 반대하는 법안, 뭐 안보 이슈나 4대강 이슈를 다시 끄집어낸 것,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풀어나가야 될 어떤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선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막바지에 좀 질문이 있어서 그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좀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먼저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석, 이현승, 김성원 의원의 3파전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누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아무리 정치 패널이지만 몇 시간 내로 결정될 거예요. 이렇게 바로 물어보시면 참 네. 곤란합니다. 바로 이제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근데 일단 누가 된다기보다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송원석 대 김성원, 맞습니다. 이렇게 구도가 됐잖아요. 이 구도가 영남 대 수도권 구도도 사실 이 당이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잖아요. 영남당으로 가느냐, 아니다, 영남이 사실은 굉장히 중심이다, 수도권도 신경을 써라, 아니다, 지금은 단합할 때다, 뭐 이런 논쟁이 가능한데 여기에 PK가 뛰어들었어요. 네. 아까 송원석 의원은 TK잖아요. 김천. 네. 그러니까 PK 의원인 이현승 의원이 뛰어들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PK가 이현승 의원을 지금 상징적으로 밀어서 단합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TK가 결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또 김성원 의원 입장에서는 영남이 이렇게 표가 갈리면 내가 어부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각각의 셈법이 지금 네.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어쨌든 이현승 의원은 조금 늦게 출발을 한 점도 있고, 또 PK 의원들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구심점을 갖고 한때 단합하는 어떤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심점이 사실은 없어요. 옛날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있을 때는 구심점이 김무성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수가 있는데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장제원 의원이 그 역할을 하려고 네. 되게 이제 노력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마저 이제 그 공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현승 의원을 위해서 전 부산 의원들이 단합할 건가? 아시다시피 원내대표는 또 친소관계도 참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네. 사실 어느 정당인데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약간 깜깜이 선거라고 해서 사실 결과 예측이 많이 어려운 측면은 있었습니다. 이변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모든 의원들이 서로 모든 후보에게 다 밀어줄 것 같이 반응을 그렇죠. 하는 말은 경우들도 다 있고요. 악수하고 다 그렇게 예. 하죠. 근데 어쨌든 이번 원내대표의 결과가 사실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향방에 굉장히 큰 방향성을 제시를 할 것 같은데 우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당의 힘을 받을지 여부도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의 전당대회 개최도 시기를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뭐 가정이긴 하지만 어떤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보시나요? 일단 1대2의 구도예요. 네. 지금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가 물론 자신은 개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 역할을 했었고 네. 최근 들어서 근데 김성원 의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에 무게를 두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과 관련돼서도 네. 수용 의사를 지금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친한계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성원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유산 아버지의 나쁜 유산을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네. 그 이전에 친윤들의 논리가 조금 더 많이 색채가 가미돼 있고 이현승 의원은 무엇보다 개파청산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분 역시 약간은 좀 그 전에 일부 친윤계가 하던 말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혁신보다는 좀 더 지키자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유산을 지켜내자 이런 쪽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 김용태 의원의 혁신안이라든지 또는 전대가 빨리 열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김성원 의원 측이 좀 더 적극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에 좀 친윤계의 구심점이 약해졌다. 그래서 친윤은 더 이상 없다. 이런 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좀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건 뭐냐면 친윤이다, 친노다, 친박이다에 친자 들어가는 부분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는 어떤 특정 팬덤 계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친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비판한 건 뭐냐면 그 훨씬 이전부터 이 당의 기득권화된 그런 그룹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네. 1차적인 것은 지금까지 중진 등등의 이름으로 또는 영남 기득권 등등의 그런 모습으로 이 당은 아니야 우리는 계속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혁신이라든지 수도권 이건 나중 문제야 라고 주장해왔던 그 층을 친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지금 그 친윤 그룹의 퇴진 내지는 주류 비주류 교체를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대선이나 그 직전의 총선이나 그 직전의 강서구청장 보선에 대한 책임이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아무 일 없었다. 우린 잘 되고 있다라고 계속 가져가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 당이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선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럼 친윤이라는 건 기득권을 지키는 그룹 이렇게 규정이 돼야 돼요. 윤 대통령이 뭐 지금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다는 뜻이 아니고 기득권을 중심으로 뭉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네.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좀 당내 여러 가지 개파나 이런 충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향후 앞으로의 전당대회가 될 것 같은데 여러 뭐 관측들이 나오는데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리턴 매치가 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출마 가능성 또 어떻게 보시나요? 김문수 후보는 쓰레기더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국민의힘의 네. 그 어떤 지금 내가 어떻게 쓰레기더미 뭐 운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당내 움직임은 좀 달라요. 그런 김문수 측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나서야 된다라는 움직임. 그래서 일부에서는 추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추대를 위한 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김문수 후보가 뭐 쓰레기더미라고 표현을 했더라도 지금 당을 구하는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당 대표로 추대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아내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움직임은 이번에 당대표에 나가지 않는 게 어떠냐라는 목소리도 네. 꽤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표였을 때 힘을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가 원외라는 한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관계가 사실 그렇게까지 투톱이다. 권력이 양분되지 않았거든요. 총재와 총무에서 좀 바뀌었더라도. 근데 지금 원내대표가 대표가 원외인데 당내는 내가 알아서 해요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막 그때 맞섰던 어떤 그런 기억들을 되살린다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층이 그 당내 어떤 그룹이 아직도 소수 비주류이다 보니까 힘을 발휘하려면 당내 원내로 진입해야 된다. 그래서 재보궐에 나가는 게 더 급하다. 근데 당 대표가 되면 셀프 공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게 가능했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직은 좀 봐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인사 관련한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제 이재명 정부 고위직 중에 첫 낙마 사례가 됐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정치자금과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문회가 이제 열릴 텐데 이런 의혹들을 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언제나 어떤 정부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행정부가 시작될 때 인사청문이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사실은 삐걱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삐걱거림이 당장 이 정부의 어떤 치명타를 가진 않지만 그 다음이 이제 어떤 순방외교에서의 실수. 네. 그 다음이 경제 들여다봤더니 사실 경제라는 게 갑작스럽게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 6개월, 1년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왜 경제 안 빨리 회복한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지율이 2년차, 3년차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5년 단임제 어떤 폐해인데 그 첫 번째가 인사청문입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이 워낙에 이재명 지금 그 정부가 또 이재명 대표의 그룹이 농공행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미 6개월 전부터 승리를 확신하고 너무나 많은 어떤 그룹이 줄을 섰을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거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경우도 최고의 공신이니까 총리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증을 제대로 했을 리가 없다. 들여다 보니까 이런 지금 공직자윤리법부터 시작해서 정치자금법.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 이미 오래전에 조금씩 흘러나왔던 것인데 지금은 총체적인 어떤 검증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더라. 아들 유학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유학 동안 돈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특정인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감사 등등을 동원해서 1,000만 원씩 줬다는 의혹부터 계속 지금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데 물론 제가 전망하기에는 워낙에 지금 이 당이 167석인가요? 지금 줄어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과반을 넘는 어떤 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당당하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과정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말씀드렸던 또 다른 어떤 외적인 상황들이 부딪히면 지지율에 치명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또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AI 미래기획 수석의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1977년생 AI 전문가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 운영 정책을 맡기는 것이
괜찮겠냐라는 의구심도 일부 있습니다. 좀 평론가님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두 가지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워낙에 우리나라가 이제 네이버와 다음이 뭐 포털만이 아니라 이쪽 그 IT 그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떤 정부는 네이버 사람을 등용하고 어떤 정부는 다음 사람을 등용하고 이렇게 한 차례씩 그렇게 네네. 계속 가면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가까웠던 정부는 다음에 핀테크부터 해서 다 몰아주고 이런 식의 어떤 결과가 났거든요. 혹시나 그런 네이버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네이버가 어떤 특혜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으로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근데 두 번째 측면 나이라든지 국정 경험이 없다라는 측면은 저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혁신적이어야 돼요.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AI 담당자를 찾는 건 사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AI에 대해서 제대로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설계할 사람이 있는가 싶어요. 늘 AI를 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일선에서 AI의 어떠한 문제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를 얘기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 특히나 미래 먹거리와 같은 경우는 파괴적인 그런 그 인사여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소버린 뭐 그 AI부터 시작을 해서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방향이 이 사람한테 들었구나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공공성이라든지 정부가 참여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건 기대를 걸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